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구찌 수석 디자이너인 톰 포드가 감독을 맡아 더 유명세를 외치는 영화죠. 녹터널 애니멀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소설 토니와 수잔을 원작으로 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단순히 책을 통해 한 남자의 우아한 복수를 그려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독서, 즉 읽기란 무엇이며 작가와 독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꿈과 희망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라는 점에서 그리 가볍지만은 않은 영화입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희망에 대한 자세라고 하죠. 저 자신만 보아도 어렸을 땐 무언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참 많았었는데 어른이 되어갈수록 무언가를 바라거나 희망하는 일은 점차 적어지는 듯합니다. 어린아이는 그 희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환희와 또 기쁨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상실감 그리고 희망의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희망 자체를 가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들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조건 좋은 남자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여자.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럼 영화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는 소설 속의 이야기와 현실 속의 이야기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지는데요. 소설 속에서는 텍사스 지방의 소문난 망나니인 레이가 우연히 마주친 한 가족, 즉 딸과 아내를 그 아버지인 토니 앞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현실에서는 작가가 되겠다는 무능한 전 남편 에드워드와 이혼하고 그와는 다르게 경제력은 물론 사회적 지위 역시 높은 허튼과 결혼해 겉으로는 문제없이 행복한,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하게 곪아있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아내 수잔이 등장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소설 속 토니와 영화 속 현실의 에드워드는 배우 제이크 질레날이 1인 2역으로 연기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소설 속 상처받은 피해자의 느낌이 더 생생하게 영화 속 현실의 전 남편의 상처로 잘 옮아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둑질과 성폭행을 일삼는 소설 속 인물 레이가 미술관장으로서 전시를 기획하고 또 예술가를 지원하는 등 세련된 삶을 영위하는 상류층 여성인 현실 속 수잔을 비유하는 것이라니 뭔가 좀 아이러니하고 과한 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에드워드의 이 소설 속에서 레이는 우연히 마주친 한 가정의 아내와 딸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고서는 그 이유를 토니의 아내와 딸이 자신을 강간범처럼 쳐다봤기 때문이라며 말 같지 않은 이유를 들고 설명하죠. 현실 속에서 소설가이자 전 남편인 에드워드는 자신의 소설에 심드렁한 수잔에게 너는 네 어머니랑 똑같이 잔인해 라고 말했었죠. 엄마를 싫어하고 그녀를 닮는 것, 특히 마음이 잔인한 점을 닮는 것을 두려워하는 수잔에게 이것은 굉장히 싫은 말이었을 겁니다. 레이가 넌 강간범처럼 생겼어 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걸 싫어하는 만큼이나 말이죠. 그 당시 에드워드와 연인 사이였던 수잔은 이 말에 발끈해서 사실 너에겐 재능이 없다라고 말해 창작자인 에드워드의 인격을 살해합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소설 뒤에서 그까짓 사소한 이유로 너 역시 창작자로서의 나를 살해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듯하죠. 또한 수잔이 비유적으로 소설가로서 에드워드의 인격에 이어 에드워드의 생명까지 꺼뜨린 일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뱃속에 있던 에드워드의 아이를 지운 사건일 것입니다. 이것은 창작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에드워드를 짓밟은 일인 것이죠. 에드워드 대신에 에드워드와 반대되는 가치, 즉 돈과 명예를 얻는 데 최적화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런 종류의 인간을 선택한 일은 단순히 애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에드워드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저 역시 말씀드렸듯 혹자는 레이와 수잔이 같다고 하기엔 그 결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레이는 일종의 폭력을 전시하는 타입이라면 수잔은 폭력성을 아름다움 안에 감춘 타입이었죠. 우아함과 정적으로 감싸인 수잔의 육체에서 폭력성이 그녀의 눈에서 배어나온다라고나 할까요? 결국 야만적인 움직임 속에서 문명화된 육체가 튀어나오느냐, 아니면 문명화된 육체 속에서 야만적인 움직임이 스며 나오느냐일 뿐 둘은 서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에드워드가 수잔에게 소설을 보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소설 속 끔찍한 강간살인을 통해 수잔이 19년 전에 저질렀던 그 짓이 얼마나 부당하고 잔혹했는지를 상기시키고, 두 번째로는 현실에선 불가능했던 수잔에 대한 응징을 소설 속에서나마 마무리하면서 오래도록 그가 벗어날 수 없었던 과거의 망령을 떨쳐내려던 것이겠죠.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낱낱이 다 기억하죠. 소설은 둘 사이에 있었던 실제 과거 일들에 대한 난폭한 알레고리였던 것입니다. 에드워드 역시 결코 넉넉하고 따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작가인 그는 자기식으로 가장 잔혹한 복수를 했죠. 토니에 대한 수잔의 이입 과정은 곧 에드워드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전 남편을 떠난 수잔이 그 이후 성군가도를 걸어온 삶의 공허함에 몸부림치며 소설을 계기로 토니의 고통에 교감하게 된 것 자체가 복수의 완성이며, 수잔은 전 남편과 함께 지냈던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 그와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처럼 수잔의 일상을 흔들어 놓은 자체가 곧 복수였던 것이죠. 열등감의 문학적 승화라고나 할까요? 현재의 에드워드가 영화 속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수잔과의 관계 속에서 에드워드는 이미 완료된 존재이고, 녹터널 애니멀즈라는 책을 읽는 행위의 파장이 한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는 것 역시 그가 택한 복수의 또 다른 형식이었던 것입니다. 소설 속의 토니는 죽었고 에드워드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사랑 역시 오래전에 그러했던 것이죠. 수잔이 가한 상처는 곪아서 썩은 후 도련해졌습니다. 에드워드는 수잔이 한 이 같은 행동을 가장 끔찍한 비유들, 즉 여성 성폭행 후 살인, 단죄로서의 살인, 또 자살 등을 이용해 소설을 써서 고발을 하죠. 복수를 위해 펜을 들었던 그 시간 동안 그는 창작가라기보다는 복수자였습니다. 그 긴 시간을 창작 의지가 아닌 수잔을 훼손하고야 말겠다는 파괴 의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끝까지 수잔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소설 속 유리처럼 쉽게 산산조각이 난 토니의 삶은 수잔의 위태로운 현실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누구도 그 균열이 얼마나 언제까지 천천히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죠. 우아하고 당당하게 에드워드에게 답장을 요구하는 수잔의 편지에 답이 오는 시점일지, 아니면 남편의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인 15년 후가 되는지, 수잔은 훌륭한 독자로서 토니의 고난을 통해 에드워드와의 결혼과 이혼, 또 허튼과의 재혼, 가정주부 그리고 미술관장으로서의 현재 삶까지 조망, 검토하고 재생하고 기억하며 재구성합니다. 그녀는 예기치 않은 사건, 즉 에드워드와의 사랑에 휘말렸고 그 사건 속에서 문명인답게 행동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왔고, 그것이 착각이었던 가정이었건 혹은 비겁한 행동이었던 건 선택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렀죠. 수잔은 현재의 방식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지만 수잔은 이미 자기 삶의 균열과 막연한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소설은 사람의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애초에 수잔도 알고 있었듯이. 소설에선 드러나지 않지만 짐작컨대 에드워드는 그녀의 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에드워드의 소설에 대해 쓴 비평을 찢어버리고 그에게 그 의견을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독자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내 의견을 알고 싶으면 답장 줘 라며 수잔은 인생의 다음 단계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보냅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던 앞에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게 말이죠. 이 부분이 바로 이 영화를 단순한 작가의 책을 통한 복수로만 볼 수 없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영화는 소설 토니와 수잔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독서란 무엇인가, 읽기란 무엇이며 작가와 독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면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변하고 싶은 욕망과, 인생에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며 감히 넌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라고 하는 자기 보호의 충돌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읽기 과정도 일종의 스릴러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펼쳐들 때 그 안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막연하게 짐작만 할 수 있을 뿐 작가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으며 그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것이죠. 소설과 영화 속 현실, 이 양쪽 스릴러를 관통하는 기본 정서는 불안과 죄책감입니다. 수자는 남보기에 부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항상 불안합니다. 심지어는 걱정하지 않을 때는 그동안 하던 걱정을 잊어버린 것 같아 걱정인 인물이죠. 토니는 끔찍한 사건을 겪기 전에도 문명사회가 붕괴돼서 자신이 그 잔해더미 속에 떨어질까봐 크게 걱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기에 계속 문명인으로 살았고 그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약점이 되는 인물입니다. 불안은 죄책감이 발생하는 지정입니다. 끔찍한 범죄는 상대방이 저질렀지만 이 불행의 일정 부분 나도 책임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신의 추측이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니는 반복해서 과거를 회상하며 그 사건의 수많은 연결고리 중에 하나만 바꾸게 해달라고 자책을 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수잔과도 오버랩이 되는데요. 수잔 역시 기억 속에서 첫 번째 결혼 상대였던 에드워드라는 텍스트를 반복해서 다시 썼죠. 하지만 허튼과 결혼하면서 수잔은 아무리 기억을 재생해도 에드워드와 계속 같이 살았다면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지는 못했었을까 하는 의문을 앞으로는 결코 풀 수 없게 되었죠. 현실은 플롯을 수정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불안과 죄책감은 수잔이 소설 속 주인공 토니에게 동화되는 단초가 됩니다. 소설 속 수잔이 글쓰기를 염원하면서도 글쓰기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부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불편한 느낌, 글쓰기의 본질적으로 부정직한 면은 기억도 더럽힌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아주 열심히 쓰면서 살아있는 기억의 환영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진실한 이야기는 다 죽어버렸으니까. 쓰는 순간 거짓이 되어버린다는 불편한 감정. 그러나 글쓰기 자체보다 타인에 대한 인식 때문에 수잔은 글쓰기를 포기했다. 다른 사람의 존재, 그게 수잔이 글쓰기를 포기한 주된 원인이었다. 다른 사람, 즉 독자라는 존재가 그녀가 쓰는 글을 오염시킨다. 하지만 심지어 그녀의 영혼 속에 있는 공개하지 않은 글도 그 글과 그녀가 표현하고 싶은 문장 사이에 간극이 있다. 수잔이 쓴 문장은 진실을 단순화시킨다. 그녀에게 공감하면서도 비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녀가 그 많은 장벽들을 뛰어넘지 못한 반면 에드워드는 넘어서고자 했고 넘어섰습니다. 결국 그녀의 말은 스스로 놓아버린 꿈에 대한 변명일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타인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책의 능력은 긴 시간 고통스러운 글쓰기를 멈추지 않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권력입니다. 그렇다면 글쓰기보다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수잔은 토니처럼 나약한 것일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그건 아닐 겁니다. 에드워드가 글을 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작가라면 그녀는 읽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독자였습니다. 나 없이는 당신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야 라고 그녀는 에드워드에게 말했었죠. 그는 자신의 자원을 쓰는 전달자이고 그녀는 더 많이 받을수록 더 부유해지는 수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에드워드의 소설에 대해 쓴 비평을 찢어버리고 그에게 그 의견을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독자로서의 그 힘을 발휘한 것이죠. 막연한 두려움, 소설 초반부터 수잔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의 정체는 아마도 불확실성, 즉 키에르케고르식의 불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견고한 현재가 사실은 전혀 견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 소설 속 주인공 토니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지 않은 것은 그저 자신이 그보다는 아주 조금 더 운이 좋아서일 뿐이라는 분명한 자각. 수잔은 고작 그 책 한 권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끊임없이 합리화했던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가차없이 자신의 인생에서 내쫓았던 전 남편 에드워드에 대해 생각합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은 곧 그녀 존엄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잔이 던진 불륜이라는 돌에 에드워드가 이혼이라는 이성적인 결정으로 대응했던 것처럼 이 책은 수잔에게 던져진 에드워드의 이성적인 복수입니다. 과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들에 이성적으로 책임을 지려 했던 수잔 역시 어쩌면 그저 일상을 유지하고 통제하려 노력하는 오늘날의 지성인의 전형일 뿐인지도 모르죠. 책을 통해 인생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을 감지한 독자로서의 수잔은 그저 저항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바뀔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이제 역시 알고 있습니다. 원고에 빠진 것, 그건 바로 원고의 모든 글자들이 향하는 지점에 긴장한 채 서 있는 수잔 자신, 그녀 자신의 삶이란 걸 말이죠. 그럼 이제 영화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